2025년 12월 19일 한국 연극계의 전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69년의 파란만장한 삶 동안 단 한 번도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던 불굴의 배우 윤석화. CM송 가수로 시작해 신의 아그네스로 연극계 정상에 올랐고 학력 위조 폭로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뇌종양 말기, 앞니 4개가 빠진 채로도 마지막까지 무대를 사랑했던 진정한 예술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작은 배역은 없다. 작은 마음만 있을 뿐이다라는 그녀의 철학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진실한 열정으로 완성된 한 여배우의 이야기. 이제 그 긴 여행의 막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진실된 연기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별이 된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이 콘텐츠는 고인을 추모하며 그의 69년 인생 스토리를 한 편의 드라마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1970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병설 금난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었습니다. 음악 시간이 시작되자 담임 선생님이 윤석화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석화야, 오늘은 네가 독창을 해보렴. 윤석화가 교단 앞에 서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어 노래를 부르는 순간 또랑또랑하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어 윤석화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도 교과서를 내려놓고 감탄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어머, 정말 예쁜 목소리구나. 석화는 타고났어. 선생님이 박수를 치자 반 아이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윤석화가 얼굴을 붉히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교 시간, 윤석화는 친구들과 헤어져 혼자 이화여대 캠퍼스를 가로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캠퍼스 한쪽 잔디밭에서 대학생 언니들이 둘러앉아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문학에서 상징주의가 갖는 의미는 말이야. 한 언니가 열정적으로 말하자 다른 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석화가 몰래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지적인 대화가 부러웠습니다. 윤석화가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윤석화를 어머니가 맞이했습니다. 석화야, 아버지랑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앉아봐라. 아버지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석화야,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했다. 내 형들도 모두 찬성했고. 윤석화가 깜짝 놀라며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윤석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당연히 같이 가야지. 미국에서 공부하면 더 좋은 기회가 많을 거야. 윤석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 남고 싶어요. 대학도 여기서 가고 싶고요. 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뭔 소리냐? 가족이 다 함께 가야지. 아버지, 저는 정말 한국에 남고 싶어요. 제발 혼자 있게 해주세요. 며칠간의 실랑이 끝에 부모님이 윤석화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족들이 미국으로 떠난 뒤 윤석화는 서울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윤석화가 명동의 한 녹음실에 서 있었습니다. 광고회사 직원이 그녀에게 악보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곡이 12시에 만나요라는 화장품 광고 음악이에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윤석화가 헤드셋을 끼고 부스 안에 들어갔습니다. 녹음이 시작되자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12시에 만나요. 당신과 나. 감독이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완벽해요. 바로 이 느낌이에요. 녹음이 끝나자 윤석화가 부스에서 나왔습니다. 광고회사 직원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도 부탁드릴게요. 윤석화가 집으로 돌아가 봉투를 열어보니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통장에 돈을 넣으며 뿌듯해했습니다. 며칠 뒤 라디오에서 윤석화가 부른 광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DJ는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12시에 만나요. 화장품 광고 음악이었습니다. 윤석화가 라디오를 끄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명문대에 진학한 친구들이 모여 근황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 학기에 서양사학과 전공 수업이 너무 재미있어. 우리 과는 미팅이 많아서 좋아. 의대 오빠들이랑도 만나고. 친구들이 대학생활 이야기를 하자 윤석화는 말없이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석화야, 너는 뭐하고 지내? 친구가 묻자 윤석화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있어. 아, 그래? 어디서? 그냥 여러 곳에서. 친구들이 더 이상 묻지 않자 윤석화가 안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석화가 이화여대 앞 다방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 앉아 그녀도 마치 그 학교 학생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다방 주인도 윤석화를 단골 대학생 손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던 중 남학생들이 윤석화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대생이세요? 윤석화가 잠시 망설이다가 애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학생들이 그녀의 반응을 긍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분위기가 완전 이대생 같으셨거든요. 남학생들이 지나간 뒤 윤석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주 뒤 윤석화가 대학로를 걷다가 전봇대에 붙은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극단 민중 신입 단원 모집 연극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윤석화가 포스터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연극. 윤석화가 CM송으로 번 돈을 핸드백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녀가 결심한 듯 극단 오디션장이 있는 건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하나하나 밟으며 올라가는 윤석화의 발걸음이 단단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그녀의 마음도 그 발걸음만큼 확고했습니다. 1975년 봄 극단 민중 오디션장 대기실이었습니다. 10여 명의 지원자들이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윤석화가 지원서를 작성하려고 펜을 들었는데 학력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옆자리 지원자의 지원서를 슬쩍 훔쳐봤습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재학. 뒷자리에서도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연대 영문가래요. 성적도 장학생이라던데. 윤석화가 펜을 돌리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력란은 비워둔 채 이름과 주소만 적었습니다. 윤석화 씨. 심사위원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석화가 일어나 오디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중년의 연출가와 몇 명의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화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연출가가 지원서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학력란이 비어 있네요. 어디 대학 다니세요? 윤석화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윤석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화여대 생활미술과를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연출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자유연기 해보실까요? 윤석화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가 순간 변신하여 슬픈 여인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나를 버리고 가시나요?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윤석화의 목소리에
진짜 눈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좋습니다. 합격이에요. 연출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석화가 깊게 인사하고 오디션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극단 연습실에서 첫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석화는 데뷔작 꿀맛에서 주인공의 친구 역을 맡았습니다. 신인치고는 발성이 정말 좋네요. 선배 배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명문대생이라 똑똑해 보여요. 대사 해석도 남달라요. 또 다른 선배가 윤석화를 칭찬했습니다. 윤석화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분장실에서 윤석화가 무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팜플렛을 보니 그녀의 프로필에 이화여대 생활미술과 중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석화가 그 글자들을 손끝으로 문지르며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5분 후 막이 올라갑니다. 스태프가 외쳤습니다. 윤석화가 무대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조명이 켜지는 순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언니, 정말 그 남자와 결혼할 거예요? 윤석화가 무대에서 또렷하게 대사를 했습니다. 관객들이 그녀의 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비록 조연이었지만 윤석화의 존재감은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이 시작됐습니다.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윤석화가 꽃다발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느끼는 희열이 그녀를 중독시켰습니다. 공연 뒤풀이 자리에서 연출가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석화야, 정말 수고했어. 대학에서 연기 공부라도 했나? 윤석화가 당황하며 술잔을 만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동아리 활동 정도 했어요. 이대에 연극 동아리가 있었나? 어떤 동아리였어? 작은 동아리였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연출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윤석화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신문 연극면에 공연 리뷰가 실렸습니다. 신인 윤석화의 발견이 이번 공연의 최대 수확이다.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혜성 같은 신인의 등장을 환영한다. 윤석화가 신문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무대에서의 성취감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윤석화가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서랍을 열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꺼내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 맨 깊숙한 곳에 졸업장을 숨겼습니다. 성공하면 모든 게 용서될 거야. 윤석화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이전보다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이제 그녀 인생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만큼은 그 어떤 거짓도 없이 진실한 자신이었습니다. 1983년 겨울 실험극장 분장실이었습니다. 윤석화가 하얀 수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의 주인공을 맡은 그녀는 매일 이 거울 앞에서 아그네스가 되는 연습을 했습니다. 순수함과 광기, 어떻게 동시에 표현하지? 윤석화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표정을 바꿔가며 아그네스의 감정을 찾아갔습니다. 천사 같은 미소에서 갑자기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변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석화야, 준비됐어? 연출가가 분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나갑니다. 윤석화가 일어나 무대로 향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객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무대 위 윤석화는 더 이상 윤석화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아그네스라는 인물 속으로 빨려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신이시여,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윤석화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참으며 그녀의 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윤석화가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신께서 저를 선택하셨어요. 윤석화의 목소리가 극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마지막 대사를 마친 그녀가 무대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커튼이 내려간 뒤 윤석화가 대기실에서 탈진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태프가 급히 산소호흡기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너무 몰입했나 봐. 윤석화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며칠 뒤 신문에 공연 리뷰가 실렸습니다. 윤석화의 아그네스는 한국 연극사에 길이 남을 명연기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진짜 성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공연은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극장 앞에는 표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안표상들까지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아그네스 표 있어요. 아그네스? 안표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몇 달 뒤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장이었습니다. 윤석화가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극 부문 여우주연상은 윤석화? 사회자가 윤석화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무대를 만들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석화가 트로피를 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명실상부한 톱스타가 되었습니다. 얼마 뒤 윤석화가 맥심 커피 광고 촬영장에 나타났습니다. 감독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윤석화 선생님, 오늘은 부드러운 이미지로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화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커피잔을 들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 윤석화가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표정으로 카피를 읽었습니다. 컷, 완벽해요. 감독이 만족스럽게 외쳤습니다. 촬영이 끝나자마자 윤석화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매니저가 다가오자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다음 스케줄 시간 맞춰야 한다고 했잖아. 매니저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이 너무 막혀서. 변명하지 말고 차나 빨리 대. 부드러운 여자와는 정반대의 카리스마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시절 윤석화에게는 TV와 잡지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어느 방송국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윤석화 씨의 연기 철학이 궁금합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진실을 추구합니다.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요. 윤석화가 지적이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중들은 그녀를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연기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연극계 내부에서는 조심스러운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술자리에서 선배 배우가 말했습니다. 석화가 정말 이대 나온 게 맞나? 뭔가 이상해. 왜요? 이대 동문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석화를 기억 못하더라고. 윤석화는 이런 의혹을 감지하고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어느 날 연극인들의 모임에서 한 기자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윤석화 씨, 이대 몇 학번이세요? 같은 과 동기들은 누가 있나요? 윤석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사적인 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잠깐만요. 단순한 호기심인데. 호기심으로 물어볼 일이 아니죠.
윤석화가 목소리를 높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가 켜졌습니다. 윤석화가 부른 맥심 커피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 라디오 속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윤석화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습니다. 거짓말 위에 세운 성공이 언젠가는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994년 봄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이었습니다. 윤석화가 돌꽃 컴퍼니 간판을 올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 돌꽃을 딴 회사명이었습니다. 대표님, 간판이 정말 멋지네요.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한국 문화계를 바꿔보자. 윤석화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야심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해 가을, 윤석화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사업가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녀는 더욱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돌꽃 컴퍼니는 뮤지컬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또한 연극 전문지 객석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작자로서도 성공하겠어. 윤석화가 직원들에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1995년 어느 날 윤석화가 위탁모 봉사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에서 그녀는 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다음 주에 미국으로 입양 보내져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윤석화가 아이를 내려다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가. 그날 밤 집에서 윤석화가 남편과 대화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이를 입양하면 어떨까? 남편이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오늘 봉사 가서 보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많더라고.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키울 수 있다면. 2003년 윤석화가 첫 번째 아들을 입양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아이를 안고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민아, 이제부터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윤석화가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무대 위에서와는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 두 번째로 딸을 입양했습니다. 수아야, 오빠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야. 윤석화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윤석화가 입양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혈연보다 사랑이 중요해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입양 인식 개선을 위해 앞장서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어요. 윤석화의 입양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입양 홍보 행사에 아이들과 함께 참석하는 그녀의 모습이 언론에 자주 보도됐습니다. 2002년에는 대학로에 소극장 정미소를 개관했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 앞에서 윤석화가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곳이 젊은 연극인들의 요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윤석화가 소극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어려워졌습니다. 회사 자금난이 심각해졌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임금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격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석화가 고개를 감쌌습니다.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하루 20시간씩 일하는 강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연극 공연, TV 출연, 광고 촬영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와?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괜찮아. 윤석화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밤늦게 아이들이 잠든 뒤 윤석화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몰래 수면제를 꺼내 삼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2007년 여름 TV에서 신정아 사건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학력 위조 관련 뉴스를 보던 윤석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학력 검증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앵커의 멘트를 들으며 윤석화가 불안해했습니다. 며칠 뒤 매니저가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기자들이 이화여대에 학적 조회를 요청했다고 해요. 윤석화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렸습니다. 그래, 올 게 왔구나. 그날 밤 윤석화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를 열고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화여대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첫 문장을 쓴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30여 년간 지켜온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석화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2007년 8월 어느 밤 윤석화의 집 서재였습니다. 그녀가 컴퓨터 앞에 앉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석화의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니저 김 실장이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난리 났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윤석화가 TV를 켰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그녀의 고백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연극계의 거목 윤석화가 30여 년간 학력을 속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신문들도 일면에 그녀의 사진을 크게 실었습니다. 윤석화 학력 위조 파문 대국민 사기극이었나? 자극적인 제목들이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낮이 되자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석화 씨, 나와서 해명해 주세요. 왜 이제서야 고백하는 겁니까?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집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윤석화가 모든 커튼을 치고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거실 TV에서는 연일 관련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지성의 상징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속았네요. 30년 동안 거짓말로 산 거잖아요. 실망이에요. 시민들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윤석화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공연들이 하나둘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광고 계약도 즉시 해지됐습니다. 김 실장이 찾아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맥심 측에서도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윤석화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 일단 조용히 있어야겠지. 언론에서는 그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방송에서 평론가가 말했습니다. 연기자의 기본은 진실성인데 그 기본을 저버린 거죠. 30년간 대중을 속인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윤석화가 해명글을 더 올렸습니다. 자서전을 통해 고백하려 했으나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해 미뤄왔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대중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고백한 다음 날 밤 윤석화의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동료 배우 박정자였습니다. 석화야. 박정자가 윤석화를 꼭 안아줬습니다. 윤석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라도 털어놔서 다행이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박정자가 윤석화의 손을 잡고 밤새 함께 있어줬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유다. 윤석화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석화가 결심을 했습니다. 한동안 한국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새벽 5시 윤석화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 실장이 차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대표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그래야 할 것 같아. 아이들은 잘 부탁해.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윤석화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홍콩 공항에 도착한 윤석화는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첫 며칠은 한국과의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술로 밤을 지새우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윤석화가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라하게 변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해 보였습니다. 화가 난 그녀가 가위를 들어 긴 머리를 거칠게 잘라버렸습니다. 잘린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윤석화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다음 날부터 윤석화는 홍콩의 작은 공원에서 발성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구석에서 혼자 목소리를 내며 다시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윤석화가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2008년 봄, 서울의 한 소극장 연습실이었습니다. 윤석화가 홍콩에서 돌아온 뒤 첫 복귀작 연습에 참여했습니다.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를 보는 후배 배우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윤석화가 연습실 중앙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그녀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연습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연출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연습부터 시작합시다. 윤석화가 일어나 자신의 자리로 갔습니다. 후배들이 여전히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의 생애를 다룬 작품입니다. 윤석화 씨가 주인공을 맡겠습니다. 연출가의 설명에 한 후배가 중얼거렸습니다. 학력 위조범이 칼라스 역을 한다고? 윤석화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습이 시작되자 윤석화는 전성기 때보다 더 혹독하게 자신을 몰아세웠습니다. 대사 한마디, 몸짓 하나까지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칼라스는 무대에서만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윤석화가 대사를 하며 자신의 감정을 투영했습니다. 하루는 연습 도중 그녀가 너무 몰입한 나머지 실신했습니다. 윤석화 씨, 괜찮으세요? 스태프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윤석화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괜찮아요. 계속해요. 그녀가 일어나려고 하자 연출가가 말렸습니다. 오늘은 그만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다고요. 윤석화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연기가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공연 첫날 객석에는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그녀의 공연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온 관객들 앞에서 윤석화는 마리아 칼라스가 되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무대 위에서 그녀의 절규는 연기가 아닌 진짜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며 그녀의 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윤석화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신이시여, 저에게 용서를 주세요. 그 순간 관객들도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열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 신문에 공연 리뷰가 실렸습니다. 도덕성은 실망스럽지만 연기력은 부정할 수 없는 신의 경지다. 윤석화는 여전히 무대의 여왕이었다. 평론가들의 평가는 양가적이었습니다. 연기는 인정하되 도덕적 문제는 별개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 2014년 윤석화가 연극 나는 너다에 출연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역이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옳은 일을 했구나. 윤석화가 절제된 슬픔으로 대사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관객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2016년에는 더욱 파격적인 도전을 했습니다. 데뷔 40주년 기념 공연에서 햄릿의 오피리아 역에 도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60의 나이로 오피리아 역을 한다는 것이 무리가 아닐까요? 윤석화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연기에는 한계가 없어요. 주변에서는 모두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윤석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와 체력 훈련을 병행하며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공연 당일 무대에 오른 윤석화는 정말로 젊은 오피리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녀가 10대 소녀의 순수함을 표현하며 노래했습니다. 관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커튼콜에서 윤석화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건재함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윤석화가 거울을 봤습니다. 땀범벅이 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대 위에서만 나는 진짜 윤석화야. 그녀가 거울을 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대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녀만의 영역이었습니다. 학력 위조라는 과거는 지울 수 없었지만 무대 위에서의 진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2017년 SBS 드라마 촬영장이었습니다. 윤석화가 펜트하우스 III의 한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연극 배우에서 드라마로 영역을 넓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컷! 좋습니다. PD가 만족스럽게 외쳤습니다. 비록 조연이었지만 윤석화의 존재감은 화면을 압도했습니다. 촬영 대기실에서 젊은 아이돌 출신 배우가 NG를 낸 뒤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윤석화가 그 배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렇게 위축되어 있어? 선배님, 자꾸 실수해서 죄송해요. 젊은 배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작은 배역은 없어. 작은 마음만 있을 뿐이야. 윤석화가 따뜻하게 조언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나도 처음엔 얼마나 떨었는데. 자신감을 가져. 젊은 배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윤석화의 진심 어린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19년 넷플릭스 드라마 블랙의 신부 촬영장이었습니다. 윤석화는 짧은 분량에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다 안다. 윤석화가 차갑게 대사를 던졌습니다. 상대역 배우가 압도되어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스태프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소름이에요. 단 몇 분인데 완전히 장면을 장악하시네요. 윤석화의 연기 클립이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연기쩌는 할머니라는 새로운 별명이 붙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이분이 진짜 연기의 신이시네요. 나이가 들어도 카리스마는 그대로네.
윤석화가 댓글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2022년 초 윤석화가 다시 연극 햄릿 무대에 올랐습니다. 66세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오피리아 역을 소화해냈습니다. 공연을 마친 뒤 그녀는 곧바로 영국 런던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뮤지컬 톱 해트 제작 미팅 때문이었습니다. 런던 호텔에서 윤석화가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뮤지컬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윤석화가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계속된 빡빡한 일정으로 그녀는 극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두통과 현기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냥 시차 적응이겠지. 윤석화가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다음 날 미팅 중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석화가 찻잔을 들려다가 손에 힘이 빠져 떨어뜨렸습니다. 그녀가 당황하며 찻잔을 보았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고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윤석화 씨, 괜찮으세요? 미팅 상대방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해 윤석화를 런던 현지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MRI, CT 촬영 등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몇 시간 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윤석화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화가 긴장하며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뇌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윤석화가 충격을 받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술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예요. 의사의 말에 윤석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의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아들과 딸이 급히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윤석화가 병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 막바지인가. 그녀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20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가족들이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앞니 4개를 발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회복 과정에서 말하기와 먹기에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며칠 뒤 윤석화가 한국으로 이송됐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그녀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매니저에게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김 실장, 다음 달 공연 준비는 어떻게 됐어? 대표님,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김 실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석화의 프로의식은 병마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진료실이었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마친 윤석화가 주치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앞니 4개가 빠져 발음이 새는 상태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윤석화가 물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윤석화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상당할 겁니다.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인지 능력 저하, 극심한 메스꺼움.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윤석화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그날 밤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들 수민과 딸 수아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치료받으셔야 해요. 우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수민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힘드셔도 견디셔야 해요. 수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윤석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항암 치료 안 받을 거야.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1년을 아파서 살 바엔 일주일을 건강하게 살고 싶어. 나답게 살고 싶단 말이야. 윤석화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수아가 울먹였습니다. 수아야, 엄마 뜻을 존중해줘. 나는 배우야. 마지막까지 배우로 살고 싶어. 다음 날 윤석화가 주치의에게 의사를 전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치의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면 생존 기간이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제 선택입니다. 윤석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윤석화는 자연 치유를 선택했습니다. 집안이 약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쑥뜸을 뜨고 식이요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체중이 36kg까지 빠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윤석화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아, 에. 앞니가 빠져 발음이 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온 딸 수아가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지금 이 모습도 내 삶의 일부야. 윤석화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투병 중에도 그녀는 후배들의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객석 맨 뒤편에 앉았습니다. 무대를 보며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역시 무대는 아름다워. 윤석화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대본을 읽었습니다. 진통제 대신 연기 대본이 그녀의 진통제였습니다. 김 실장이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대표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나는 아직 살아있어. 윤석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석화가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묘비명을 미리 생각해 본 것이었습니다. 무대를 사랑했고 무대가 사랑했던 배우. 그녀가 이 문구를 적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의 달을 보며 윤석화가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무대에 서게 해주소서.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병마와의 싸움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무대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배우의 마지막 꿈은 단 하나, 다시 한번 무대 위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LG 아트센터 서울 연극 토카타 제작 사무실이었습니다. 제작진이 윤석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우정 출연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전화 너머 윤석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역할인가요? 5분 정도 분량이에요. 할머니 역할인데 해보겠습니다. 윤석화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실장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상태로는 무리예요. 김 실장, 나는 죽어도 무대에서 죽고 싶어. 윤석화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엄마, 몸이 그런데 어떻게 무대에서요? 수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단 5분이라도 무대에 서겠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윤석화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공연 당일 윤석화가 휠체어를 타고 극장에 도착했습니다. 36kg까지 마른 몸을 가리기 위해 두꺼운 의상을 입었습니다. 가발을 쓰고 진한 화장으로 병색을 감췄습니다. 분장실에서 윤석화가 거울을 봤습니다. 앞니가 빠진 모습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몰라. 그녀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윤석화는 부축 없이는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큐 사인이 들리자 갑자기 초인적인 힘이 솟아났습니다. 선생님, 나가실 시간이에요. 스태프가 말했습니다. 윤석화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대로 나가는 길에 그녀의 발걸음이 점점 안정됐습니다. 마치 무대가 그녀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무대 위 조명을 받는 순간 윤석화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병든 몸은 사라지고 진짜 배우 윤석화가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줄까? 윤석화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사를 했습니다. 앞니가 빠져 발음이 새었지만 감정은 완벽하게 전달됐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며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5분간의 출연 분량을 완벽하게 소화한 윤석화가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관객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관객들의 환호가 극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석화가 관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생애의 마지막 커튼콜을 만끽했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오자마자 그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김 실장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윤석화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환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 실장, 정말 행복해.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며칠 뒤 채널어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윤석화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투병 과정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선생님, 얼굴을 가리고 촬영해도 됩니다. PD가 배려하며 말했습니다. 윤석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지금의 나예요. 그녀가 앞니가 빠진 모습을 가감없이 공개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방송이 나간 뒤 수많은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짜 배우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무대에서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윤석화는 기력이 너무 쇠해져 댓글을 읽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24년으로 넘어가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연극을 할 거야. 어느 날 윤석화가 자녀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민아, 수아야. 네, 엄마. 두 자녀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례식 때는 가장 예쁘게 웃는 사진을 써달라. 윤석화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던 그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석화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무대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밤 윤석화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밤새 곁을 지키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같은 시간 연극계 관계자들 사이에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협회 관계자가 동료에게 귓속말했습니다. 윤석화 선생님 상태가 아주 위급하다던데. 정말요?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지금 가족들이 다 모였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가 퍼져나갔습니다. 12월 19일 새벽 4시 영국에 있던 자녀들이 급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민과 수아가 택시를 타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수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자녀들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석화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의 소리만 병실에 울렸습니다. 새벽 5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 협회 관계자가 착오로 윤석화 별세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것입니다. 몇 분 뒤 모든 포털 사이트에 속보가 떴습니다. 연극계 거목 윤석화, 향년 69세로 별세. 언론들이 앞다퉈보고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자료만 믿고 기사를 낸 것입니다. 김 실장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님,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조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화를 받은 김 실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뭔 소리예요? 아직 살아계시는데. 하지만 이미 뉴스는 온 나라에 퍼진 뒤였습니다. 오전 8시 연극계 인사들이 장례식장으로 조문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빈소가 차려지지 않아 모두 당황했습니다. 빈소가 없네. 정말 돌아가신 게 맞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오전 9시경 정정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화, 아직 호흡 있어. 앞서 보도 오보. 언론들이 황급히 정정 기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국민이 그녀의 부고를 접한 뒤였습니다. 병원에서 가족들이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아직 숨쉬고 계셔. 수민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명 유지 장치의 수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오전 9시 54분, 오보 소동이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신박동 모니터의 선이 일직선이 됐습니다. 삐. 기계음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치의가 청진기를 대고 확인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전 9시 54분. 임종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김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기자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방금 정말로 떠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아까 오보가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인가요?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이제 정말로. 김 실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윤석화의 영정사진은 무대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부탁대로 가장 예쁘게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박정자가 빈소에 찾아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석화야, 정말 연극 같은 삶을 살다 갔구나. 손숙과 다른 동료 배우들도 차례로 조문했습니다. 거기선 연기만 해. 더 이상 아프지 말고. 박정자가 영정에게 말했습니다. 12월 21일 발인식 날이었습니다. 운구차가 병원에서 출발했습니다. 특별히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을 경유하기로 했습니다. 운구차가 대학로에 도착하자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묵념했습니다. 후배 연극인들이 꽃을 뿌리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젊은 배우들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운구차는 옛 정미소 극장터도 천천히 지났습니다. 그녀가 젊은 연극인들을 위해 만들었던 공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때마침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윤석화의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용인 아너스톤 봉안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유골함이 조용히 안치됐습니다. 묘비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배우 윤석화 무대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 1956-2025. 모든 의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뒤였습니다. 조용해진 봉안당에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윤석화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큐. 그녀가 생전에 무대에서 외치던 그 소리였습니다. 파란만장했던 69년의 삶이라는 무대의 막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윤석화의 삶은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진실한 열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학력 위조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살았지만 무대 위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뜨거웠습니다. CM송 가수에서 시작해 연극계의 전설이 되기까지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며 성장했습니다. 학력 위조 폭로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뇌종양 말기 투병 중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연기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 무대에서 앞니 4개가 빠진 채로도 당당히 관객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진정한 예술가의 숭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조차 연극처럼 극적이었던 윤석화. 그녀는 무대에서 태어나 무대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